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든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주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봐도 괜찮나요? 남편의 차에 GPS 추적기를 다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 속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황혼 세대의 경우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배신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분명히 바람을 피는 건 확실한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집에도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편이 알게 되고 오히려 남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일전에 뵀던 또 다른 분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외도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려고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는데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고소를 당하고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개인이 직접 외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를 넘으면 오히려 본인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게 되는 형사법적 법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상간남, 상간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배우자를 찾으러 왔는데 왜 들어갈 수 없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제3자인 상간남, 상간녀의 주거이기 때문에 아무런 출입의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주택의 내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계단 등의 주거에 준하는 장소에도 주거 침입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간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만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세대 현관 앞까지만 접근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업장소이지만 투숙객이 사용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그 보호하는 점유가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조물 침입죄 또는 방실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위반하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형,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의 방이나 배우자의 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는데 이는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리 집인데 녹음기를 설치하면 안 되냐? 내 차인데 녹음기를 설치하면 안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 함은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화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아닌지를 불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위반하는 법률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위치정보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GPS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 돈 주고 산 차인데 추적기를 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량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타인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록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보통신기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흔히 성폭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폭법 제14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숙박업소에 있는 것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특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나 감시를 처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사법률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되는 조항으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을 쉽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위법의 정도가 적법 절차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이념의 조화라는 견지에서 보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성의 정도, 위법 행위의 동기와 경위, 침해된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위법성이 있었지만 증거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50대의 가정주부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고 아내는 이제 남편과 단둘이 여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골프 모임,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이제 건강 챙기라고 하면서 이제 넌지시 정말로 어떤 일 때문에 바쁜 건지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을 회피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있고 혼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소원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래통에 있던 남편의 셔츠에서 여성의 화장품이 묻어 있고 여자의 화장품 냄새 같은 것을 좀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평소에는 잘 관심도 갖지 않던 옷에 관심을 갖고 좀 화려한 옷도 새로 구입을 하고 머리도 염색을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꾸는 등 하는 모습들을 보이자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이 점점 들었고 점차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발끈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면서 쓸데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시간만 보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아내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반응에 아내는 더욱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었고 귀가를 하면 항상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거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휴대폰 지문 인식을 해제했습니다. 굉장히 두근두근 하면서 이걸 해도 되나?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열자마자 남편의 메신저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아내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애정 표현과 보고 싶다는 내용, 우리는 언제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잘 처리하고 이혼을 하겠다라는 남편의 대화 내용까지 봤습니다. 계속해서 대화창을 확인하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근두근하는 마음과 두 손이 떨렸지만 그 내용과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내는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외도를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직장 후배일 뿐이다 라고 별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 회사에서 남편과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는 30대 여직원이었고 1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그 여성을 상대로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남편 쪽의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당사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이 증거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집한 메시지의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과연 이 사건의 남편의 외도 사실과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고의 휴대폰에 무단으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고 이는 정통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내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확인한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동거를 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 휴대폰 접근에 대해서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겠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한 것은 정통망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는 행위로서 위법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동거하는 부부로서 접근 가능한 휴대폰을 이례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해킹이나 전문적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피고가 잠든 사이에 지문 인식을 통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 뿐이다. 또한 원고는 필요한 대화 내용과 사진만을 촬영했고 피고의 휴대폰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다. 부정행위의 확인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정조 의무도 혼인관계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만약에 이 증거를 배제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크게 저해야 한다. 원고의 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정통망법에 위반한 측면이 있으나 그 위법의 정도가 증거 능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법 행위의 동기와 경위, 침해된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법원은 아내가 수집한 증거를 인정했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부정행위의 의심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정도나 범위도 최소한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제기한 정통망법 위반 고소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라는 확실한 의심 사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처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 접근 방법이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일회적으로 확인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화 내용과 사진만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내와는 3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학계에서도 명망이 높고 저서도 여러 권 출간한 나름 저명한 학자셨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성실히 하면서 3명의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부부관계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다정하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고 냉랭한 사이도 아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주 3회 운동을 간다고 하면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는 일도 잦았고요. 휴대폰으로는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의 가방에서 남성용 지갑을 발견했고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도 않던 고가의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하고 또 이걸 사용하고 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내가 나 요가 수업 받고 친구들하고 저녁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날이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지인이 아내가 그 시간에 다른 남성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내가 가정에 충실했는데 나를 두고 바람을 피고 나를 배신하다니 너무나도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고민하던 끝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고 배우자를 감시하는 어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만 하면 상대방의 모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그 어플을 구매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5분만 접근할 수 있으면 어플을 설치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방에 휴대폰을 놔두고 샤워를 하고 있던 동안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지, SNS로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 심지어는 아내가 어디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하는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음성을 도청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통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성과 통화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아내의 모든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그 남성과 만난 장소,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요가 수업 간다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실제로는 그 남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남편은 아내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친구일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말하자 아내는 점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냐? 내 휴대폰을 해킹이라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바람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왜 지금 잘못을 한 사람이 화를 내냐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인 남성에게는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성관계 녹음 파일, 대화 녹음, 채팅 내역, 위치 정보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 법원에서도 나의 억울함을 당연히 알아주고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남편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불법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통비법과 정통망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혼 사건 판결에 앞서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남편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휴대폰에 감시 앱을 깔아서 몰래 설치해서 3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모든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확인했고, 이는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사인이 임의로 타인의 통화를 도청한 것이 절대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부부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나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휴대폰에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를 통해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재직하던 대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수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자인 남성에게 위자료도 청구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당연히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위법하다곤 하지만 민사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는 전문적인 불법 감시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했고 이것은 단순히 우연 또는 우발적으로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통해서 확인한 증거라는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피고를 감시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계없는 모든 통화와 문자, 대화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정도도 극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은 명백하였고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를 불법 도청한 사실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상호간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양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혼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원고도 불법 도청을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었고 근무하던 대학에서도 징계를 받아 교수 생활과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도 못하여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아내는 이례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부로서 접근 가능한 일상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남편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전문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을 한 번 확인한 것이 전부였지만 두 번째 사례의 남편은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아내의 모든 생활을 감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아내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만을 확보했지만 두 번째 사례의 남편은 아내의 모든 통화,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대화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아내는
특별한 장비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의 남편은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아내는 우발적으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단 한 번 휴대폰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의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법원이 두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의 능력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행위의 경중, 위법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법행위의 방법과 태양,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보호되는 법익과의 비교 형량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을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특히나 공개된 장소에서라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리에서나 식당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와 같은 촬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집 앞이나 복도, 계단에서 촬영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세대형과는 주거로 보호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쉽게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적 공간이나 밀폐된 숙박업소와 같은 곳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촬영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배우자가 공개한 SNS 게시물,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차량 블랙박스, 영수증, 카드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연히 발견한 증거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 우연히 발견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열어둔 휴대폰을 우연히 보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숙박업소의 CCTV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운행 내역 등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고 이는 무엇보다 안전한 증거의 수집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법한 수집 절차인지를 항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증거 수집을 지속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집한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하시되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하셔서도 안 됩니다. 또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무엇이 합법인지, 무엇이 불법인지를 확인하고 행동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황혼 세대의 경우에 특별히 고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시지요. 이 때문에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지인들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오래 살아온 배우자인데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혼인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쌓인 불만이 폭발해서 과도하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성급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합법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